제가 이 나이에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나는 늦었어. 등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말들은 나이라는 울타리 속에 자신을 가둔 채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20%의 사람들은 50에서 60대가 전성기. 나이라는 울타리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그 울타리 밖에는 많은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0대가 되었다고 겨울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운 역시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때가 되면 오고야 맙니다. 심지어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약 20%의 사람들은 50에서 60대의 인생의 최전성기를 누리게 된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행운의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좋은 운이 문 밖에서 서성거릴 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운과 불운은 나이를 따져서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젊어서는 행운만 누리고 늙어서는 불운만 경험할 리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행운의 양이 줄어드는 법도 없습니다. 가수 오승근의 경우 60세가 넘어서 부른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가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인생만년의 국민 가수라는 영예로운 칭호까지 얻게 되었지요. 따라 부르다 보면 절로 흥이 나는 노래입니다. 사랑이라는 노랫말 대신 행운으로 바꿔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랑도 행운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기는 마찬가지니까요. 마음껏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쳐보세요.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행운을 누리기 딱 좋은 나이인데. 두 번째, 형제끼리는 DNA와 사주팔자가 다르다.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들인데도 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형제는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각자 태어난 연월일시가 다른 까닭에 서로 다른 사주팔자를 가지게 됩니다. 살아가며 각기 다른 배우자를 만남에 따라 형제들 간의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지요. 생물학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의 DNA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예능의 소질이 뛰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형제들이 자라면서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생의 궤적을 그리게 된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형제자매는 비겁으로 표현합니다. 비는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의 비견의 줄임말로 형제나 동료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겁은 겁탈하다 또는 빼앗다라는 의미로 라이벌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형제를 두고 친구이자 라이벌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이유이지요. 사실 형제혼에 대해 듣는 질문은 형제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게 될까요? 형제와 함께 땅을 사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등등 재산 및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 상속에 대해 상담할 때는 반드시 형제운을 같이 본답니다. 좋은 형제운은 집안에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형제 사이의 재산이 균등하게 분배될 때 이루어집니다. 재산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쁜 형제의 불씨를 심어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형제운이 좋을 때는 능력이 뛰어난 형제가 집안을 몇 배로 키우기도 하고 형제운이 나쁠 때는 사고를 수습하느라 집안이 어려워져 형제가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답니다. 형제를 친구이자 조력자로 보는가 아니면 라이벌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있답니다. 세 번째, 부모는 나의 전생, 자식은 나의 내생이다.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연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와의 인연입니다. 부모는 자신에게 생명의 근원이고 생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부모는 자신의 전생이고 자식은 자신의 내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은 질긴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지만 운명학의 가르침은 다름 아닌 화이부동입니다. 서로 화합하되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타고난 복과 행운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이 각각 타고난 그릇의 크기를 기준으로 운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주고받는 운의 상관관계를 각각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식이 부모보다 그릇이 큰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품 안에서 계속 키우겠다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품고 있으면 속에 그릇이 크지 못하거나 겉에 그릇이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이 자신보다 그릇이 크다고 생각되면 부모 스스로 자식의 성장을 돕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도모할 수 있는 그릇이니까요. 둘째, 자식과 부모가 그릇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식이 부모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성장한 이후에도 부모의 경험이나 조언을 살아가는데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식과 부모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식을 자신의 붕어빵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의외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선 서로 다름을 인정한 후 부모의 잘잘못을 교사로 삼으면 자식의 그릇을 쉽게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부모가 자식보다 그릇이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운을 관리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선 나와 내 배우자는 안 그랬는데 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부모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이 자식의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단점을 파악해 사전에 가지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업 선정과 배우자 선택에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화합한다면 많은 행운과 부를 주고받으며 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외모와 좋은 관상은 다르다. 일전에 관상을 주제로 다룬 영화 관상과 드라마 왕의 얼굴이 차례로 방영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관상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상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면 운이 좋아진다는 관상 성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얼굴을 바꾸는 성형으로 관상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조건부로 그렇다입니다. 관상도 우리의 인생처럼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태어날 때의 얼굴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변하는 게 우리의 얼굴입니다. 관상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보는 법이 각각 다르지만 여기서는 얼굴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관상을 볼 때 중요한 기준은 크게는 촬영과 찰색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촬영은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살피는 것이고 찰색은 얼굴의 색깔과 얼굴의 각 부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관상은 얼굴의 모양이 아니고 기세를 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관상을 볼 때 촬영보다는 찰색을 더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때문에 좋은 관상가는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고 얼굴에 드러나는 기운을 보는 것이지요. 관상학에서는 예쁜 얼굴과 좋은 관상이 엄연히 구별됩니다. 얼굴이 예뻐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행운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좋은 팔자를 타고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성형을 통해 외모가 바뀌면 운명이 바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지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은 좋은 기운이 생기고 또 좋아진 운이 운명까지 변화시킨다는 게 운명학적 해석이랍니다. 운이 변한다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게 되고 이는 아름다운 인연을 불러오게 됩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얼굴에 좋은 기운이 넘치고 눈도 맑게 빛나니까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이랍니다. 다섯 번째,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은 벌이다. 법정 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라는 글 가운데 중요한 대목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글의 내용처럼 자신의 진실을 아무에게나 투자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귀한 마음은 귀한 인연에 쓰일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귀한 마음을 악연에 쏟아붓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어 영영 그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나쁜 인연은 당신을 불운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이 책의 작가는 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운이 변하기 시작할 때 본인을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이 책과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이미 운의 변곡점에 있다고 말입니다. 미래의 나를 기다리고 있을 행운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기꺼이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크고 작은 행운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운, 준비하는 미래를 읽고